어떤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 있을 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대신하는 것들이 의사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영양제를 계속 드시게 되면 과잉이 될 수가 있고요. 독성이 생겨가지고 당장 해야 될 항암이나 수술 같은 게 미뤄지는 경우들은 아직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입니다. 저한테 영양제를 물어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안 필요한데 드시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면 크롬이라는 영양제를 먹으면 혈당이 잘 조절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요. 맞습니다. 크롬이 부족한 분이 크롬 영양제를 드시면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크롬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말 잘못된 영양제를 계속 드시게 되면 과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항상 어지러우면 빈혈이면 철분결핍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지럽게만 하면은 철분 영양제를 약국에서 하셔서 막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철분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적정량 이상이 되면은 빠져나가면 좋은데 안 빠져나가고 몸에 쌓여요. 쌓이게 되면 이게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필요하지 않은데 되게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십니다. 특히 같은 성분을 겹쳐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크릴 오일이 유명해졌을 때 제 환자 대부분의 분들이 크릴 오일을 듣고 계신 적이 있었고요. 크릴 오일 다음에 나온 게 RTG 오메가3인데 사실 둘 다 오메가3거든요. 그런데 크릴 오일도 드시고 새로 나온 RTG 오메가3도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요즘 피곤하면 다 드시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 영양제거든요. 종합영양제를 드시면 그 안에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는데 따로 비타민 B를 사서 드시니까 비타민 B가 2배가 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한테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칼슘 비타민 D를 처방을 했는데 의사한테 처방받은 칼슘은 이게 부작용이 많대. 내가 천연 칼슘을 사서 먹어야지 하면서 천연 칼슘 저 몰래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분들을 막 복합적으로 굉장히 과량해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의사로서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바로 처방해드린 약은 안 드시고 건강기능식품을 몰래 드시는 경우라서 많이 보는 경우가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 많다고 너무 많이 들으셔서 사실 부작용이 별로 없거든요. 콜레스테롤 약 처방해드렸는데 안 드시고 폴리고산을 드시거나 오메가3 드시거나 홍곡 사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건강식품인 여주 같은 경우는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드셔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은 다 양파즙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 있을 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대신하는 것들이 의사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 어떠한 영양제도 밥을 대신할 만큼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밥을 허접하게 먹고 영양제로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헛된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영양제가요. 정말 의사가 보기에 안타까운 이렇게 오래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은 경우들입니다. 어떤 암이 걸리거나 했을 때 귀가 되게 얇아지세요. 주변에서 또 많은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게 몸에 좋대더라, 이게 암에 좋대더라 하면서 음식을 권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음식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의 농도를 높인 즙이나 청이나 환이 되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마트에서 살 수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희귀버섯이라던가 이런 거를 드셔서 사실 이게 독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당장 해야 될 항암이나 수술 같은 게 미뤄지는 경우들은 아직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자, 영양제의 공식 명칭은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비타민 D라던가 비타민 C, 엽산, 철분 이런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을 드신다거나 과민성 장질환이 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드시는 이렇게 기능성이 있는 영양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은요.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당연히 영양제가 굉장히 기능을 잘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먹어봤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떤 영양소들은 몸속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위해서 드시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기능을 내가 원할 때 내가 면역을 높이고 싶거나 내 장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불안도가 높거나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영양소로 충족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게 이 영양제를 먹을까 말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영양제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영양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성별로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고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밥을 3끼를 못 먹을 때 음식의 양이 줄어들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꼭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 그 많다의 기준은 일주일에 한두 병 이상 드시는 이런 분들은 술이 대사되면서 굉장히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 B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숙취의 상당 부분은 영양 결핍인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술을 끊는 게 답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비타민 B 영양제를 사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담배도 안 피우시는 게 가장 답이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의 별명은 햇빛 비타민입니다. 보통 모든 영양소는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비타민 D만은요, 햇빛으로 90%가 들어오고요. 10%가 음식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 음식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먹기 편안한 음식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고요. 간류 아시죠? 간류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란에 조금 들어있고 우유에 조금 들어있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표고버섯을 먹어서 나한테 필요한 비타민 D 권장량을 채우려면 표고버섯 큰 걸 20개 먹어야 돼요. 매일 20개. 드실 수 있나요? 계란으로 채우려면 계란을 매일 40개를 먹어야 돼요. 우유로 먹으려면 우유를 매일 8잔 내지 10잔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햇빛에 우리가 나가 있으면은 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 UVB를 받으면 이 안에서 비타민 D를 형성을 합니다. 사실 여름에 굉장히 햇빛 강한 데 가서 까맣게 탈 정도로 노출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비타민 D 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찬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햇빛 노출이 가장 흔한 암인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라라고 권유하는 피부과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외출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듣는 딱 그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일주일에 2번 20분 정도 나가셔야 되는데요. 얼굴만 노출해서는 안 되고요. 핫팬티와 나시 티셔츠를 입을 정도로 팔다리를 많이 노출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핫팬티 입고 나시 입고 바깥에 나간 거가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얼굴은 가린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에도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뼈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처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뼈가 안 좋은 골다공증 환자한테 비타민 D를 주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치료를 시작을 해서 골밀도가 높아지려면 최소한 1, 2년은 지나야지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몇 달 지나니까 이분들의 낙상과 골절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그렇게 뼈가 좋아질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분들의 낙상과 골절이 줄어들었지 하고 봤더니 비타민 D가 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에 가서 근육이 많이 만들어져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고 근육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균형을 잡는 기능을 되게 좋게 해서 낙상을 예방했다라는 게 알게 돼서 비타민 D가 뼈뿐만이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또 요즘에 아마도 가장 핫한 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다 면역에 굉장히 관심을 쏟게 됐잖아요.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감염이 생긴 환자를 사망하게 일으키는 사이토크롬 스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면역이 조절이 안 돼서 확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암 발생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요즘엔 면역 비타민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병원에 요즘에 비타민 D 검사가 10,000원 조금 넘는 검사라서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할 때 같이 추가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의 검진센터에서 검진할 때 비타민 D를 기본 검사로 많이 합니다. 너무 결핍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방법이 있고요. 얼굴이 까맣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D가 높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을 까맣게 태우는 자외선은 UVA고요. 우리한테 비타민 D를 만드는 거는 UVB거든요. 근데 이 UVB는 장애물을 통과를 하나도 못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가 창가예요. 그러면 얼굴이랑 손을 까맣게 타거든요. 하지만 비타민 D는 결핍이에요. 왜냐하면 태우기는 하지만 비타민 D를 내 몸에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얼굴색으로도 또 요즘에 비타민 D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답입니다.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영양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드시지 않으셔도 어제 먹은 것들이 내 지방에 남아있으면서 오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형을 보면 매일 먹는 제형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너무 많은 비타민 D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 칼슘 농도를 높여서 우리 몸에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를 나쁘게 해서 골절의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비타민 D 검사를 시작했을 때는 100명 검사하면 100명이 비타민 D 결핍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검사를 하면 한 10명 정도 중에서 한 분, 검진 대상자에서 한 분 정도는 비타민 D 과잉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가 과잉이 되면요, 우리 몸에서 고칼슘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조금 높을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굉장히 칼슘 농도가 혈액 안에서 높아지게 되면은요, 몸에서 탈수가 일어나고 식욕부진이 생기면서 메식거리고 토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 되면 이 칼슘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요. 그래서 혈관에 붙으면 혈관에 동맥경화를 만들고 조직에 붙으면은 연부조직에 석회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소변으로 칼슘이 배설되면서 요로결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타민 D를 드려보면은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젊고 통통하신 분들은 아무리 비타민 D를 드려도 혈액농도가 좀 잘 안 올라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굉장히 마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800유니트 정도만 드려도 정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마다 굉장히 또 차이가 크기도 합니다. 지용성 영양소와 무기질은 많이 드시면 몸 안에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실 때 한 가지나 두 가지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는 의사가 드세요라고 권유한 경우가 아니면 안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권유하는 비타민 D 섭취량은요, 음식으로 했을 때 하루에 노인들은 600 IU 유니트고요. 젊은 분들 그 이하의 연령에서는 400 IU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는 먹어야 정상 혈액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볕이 있으면 수목 입고 나가서 노출을 하잖아요. 선탠. 한국 분들은 볕이 있으면 모자 쓰고 양산 쓰고 UV 차단되는 옷 입고 요즘에 또 그 코끼리 같이 완전히 다 가리는 옷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너무 햇빛을 싫어하세요. 흰피부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거를 뭘 만들면 참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영양학회 권장량보다는 조금 더 드셔야 정상 혈액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체구가 작고 마르신 분들은 800에서 1000 정도 드시면 되고, 체구가 좀 크시고 통통하신 분들은 2000 정도는 드셔야 정상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와서 그럼 제가 몇 알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타민 D는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나노그램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량에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알로는 모르고요. 설명서를 보시면 한 알이 400 IU인 비타민 D도 있고요. 5000 IU인 비타민 D도 있습니다. 5000 IU도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그래서 한 알이다 두 알이다 알의 크기가 크다 작다로 비타민 D를 드시면 너무 농도가 낮거나 높아서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있고요. 설명서에 써있는 IU 유니트를 보시고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다 아시죠? 근데 비타민 B는 모두 8개가 있습니다. B1, B2, B3, 그 다음에 B5, 6, 7, 그 다음에 12 이렇게 8개인데요. 비타민 B에다가 B1, B2 이렇게 공색하게 붙인 이유는 원래 처음에 하나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하나가 아니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다 보니까 B1, B2, B3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조금 더 영양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B13, B1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도 모르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음식에는 들어있는데 밝혀지지 않아서 영양제에 넣을 수 없는 영양소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포도주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항산화 성분인 라스베라트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양파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은 퀘르세틴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최근에 들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렇게 발전하면서 알게 되는 영양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은 앞으로도 더 많은 영양소들이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음식에는 들어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양소들을 영양제에서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영양제에 넣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영양제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 영양제로 넣으려면 계란후기만큼 먹어야 되죠. 영양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음식이고요. 음식으로 정말 안 되는 그 부분을 영양제로 드시는 게 답입니다.